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좀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의미상 연관이 있는 것끼리 좀 이어보면은 복수 표준어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죠. 자, 일단 샛별하고 새벽별인데 혹시 샛별 들어보셨습니까? 샛별. 샛별이 뭐죠?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들은 이름을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별 이름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헨리 해성 아시죠? 헨리 해성. 뭐 67년인가 돌아갔다가 한번 돌아오는 헨리 해성도 당연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겠죠. 근데 뭐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헨리 해성은. 뒤에 꼬리가 길어 보이죠. 그래서 걔는 아닙니다. 무슨 별일까요? 헨리 해성은 꼬리별이에요. 혜성이 꼬리별입니다. 혜성.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갈 때 빨리 소원 빌어야 되는 거. 슉슉슉 떨어지는 것. 유성이죠. 유성. 그게 별똥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을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몇 개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샛별은 새벽별이 아니에요. 금성입니다. 금성. 샛별은 금성이에요. 그런데 샛별을 금성이라고 한다 해서 얘를 동의관계로 집어넣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동의관계로 넣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완벽하게 두 단어가 어떤 경우에든 다 대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거는 유의관계로 가고 동의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태양계 행성 이야기할 때 수금지화 목토라고 하는데 수셋지화 목토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술 전문 용어로는 무엇을 사용할 수가 없다? 샛별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은 유사성은 인정하되 동의관계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유의관계가 샛별하고 금성 그리고 꼬리하고 꽁지예요. 꼬리하고 꽁지. 얘도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법 없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분석 차이를 해볼까요? 꼬리하고 꽁지는 일단 같다 다르다.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의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얘는 누구한테만 붙인다? 꽁지는 조류한테만 붙입니다. 조류한테만 붙여요. 조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새죠. 날지 못해도 새는 새입니다. 자, 그러면 꼬리는 누구한테 붙일까요? 조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있겠죠.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다 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꼬리와 꽁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의관계 단어이고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밑에 있는 설명으로 좀 대신해 볼게요.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개의 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합니다. 자, 복수 표준어로 추가한 게 아니죠. 그냥 표준어로 추가한 겁니다. 이 안에 복수 표준어하고 추가 표준어가 섞여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다시 삐지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거였죠. 전에는 뭐만 정답이었을까요? 삐치다만 정답이었어요. 삐치다. 그런데 이제 삐치다도 되고요. 단 안 되는 거 있어요. 삐끼다 안 됩니다. 삐끼다. 옆에 친구 야 삐꼈냐? 안 삐꼈거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데 삐끼다는 아직 안 됩니다. 한 100년 남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바뀐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거 전신이 뭐예요? 예쁘다죠. 요런 거 수업할 때가 좀 힘들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야 이쁘다 쓰면 안 돼. 예쁘다 했는데 이젠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예쁘다 이쁘다가 자 추가가 되어가지고 11개 항목이 또 추가가 되었죠. 요거 교재를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복수 표준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자, 형은 꼬리만 먹겠다던 붕어빵을 어떻게 발음할까요? 야금. 이걸 연음으로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연음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그, мя금이에요. 연음. 여러분들 요 글자하고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다만 규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좀 외우셔야 돼요. 원래 잘 들으세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후행하는 글자가 Y 계열의 이, 야, 여, 요, 유 등의 모음으로 시작되면은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해야 됩니다. 니은을 첨가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반니랑 혼니불, 막닐 같은 것들이에요. 급행열차, 제가 오늘 타고 온 거. 그런데 얘는 발음값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발음해보세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셨습니까?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앞말에 받침이 있는 거 보이시죠? 뒤에 이야, 여요, 유로 시작했죠? 그러면 뭐 붙여준다? 니은 붙여주셔야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금융. 그렇죠. 이렇게 니은 첨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가 이 두 개가 다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되면은 어떤 게 되느냐? 이게 가능하죠. 자, 야금, 야금. 요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 야금, 야금. 미음 올라갔죠? 연음된 겁니다. 야금, 야금 맞아요. 근데 야금, 야금 이상한데? 좀 이상하신 분들은 니은 첨가. 야금, 야금. 야금, 야금. 자, 요 경우가 지금 먼저 나와 있고요. 연음 규정이 후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표준발음법 7절 음의 첨가 29항에 다만까지 추적해서 들어가야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 다만 앞에 붙임이 하나 있는데 붙임은 제가 뺐어요. 너무 지독해가지고. 절 찾아야 되고 항 찾아야 되고 붙임 있는데 그 붙임 밑에 또 다만 밑에 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경우로 얘도 나와 있죠. 원래 발음하면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음 같은 경우는요. 유마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마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얘는 상견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표준발음법 5절 음의 동화 20항 다망에 단 상견내는 상견내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두 개 규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낯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을 거치셔야 됩니다. 일단 대표 발음, 은절의 끝소리 규칙 7개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안울림 회사 소리는 경음화 현상, 된소리 대기죠. 된소리 대기로 바꿔서 최종적인 발음은 낯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락이 히읗 탈락인데 여러분 히읗은 발음값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탈락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자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런 것도 문법 지식이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자음의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음의 총 개수. 겹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초성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의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9개입니다. 이 19개 중에서 발음값이 제일 약한 애가 누구예요? 히읗입니다. 왜 히읗은 발음값이 약할까요? 그렇죠. 나머지 자음들은 여러분 구강 안에서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음을 할 때 옆에서 이빨, 혓바닥, 윗입술, 아랫입술, 잇몸 같은 것들이 도와줘가지고 뒤를 받쳐준 상태에서 소리가 확 나가는데 히읗은 이 안에서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발음값이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히읗이 뒤에 뭐 되어야 되는데 연음이 돼야 되는데 연음이 되어 올라가는 과정이 후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인, 나, 노아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 됩니까? 나하죠. 물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발음입니까? 노아가 돼버립니다. 히읗이 다 날아가 버리죠. 히읗 탈락입니다. 사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올바른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을 제가 답만 체크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세로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지문. 요 독해지문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전문을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유형 파악을 하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시면은 17번 문제에 보기에 지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보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자, 지시어가 나왔죠. 이러한이라는 것은 이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에 언어의 변화에 관계된 설명이 나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쪽에 언어의 변화라는 표현이, 구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변화를 찾아야 되겠죠. 자,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자,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허용과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언어의 변화는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 공시태에서 다른 공시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무슨 뜻이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말이다. 특정한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공시태라고 하고, 자, 공시태라는 것은 특정 시기에 딱 어느 단어의 모양을 공시태라고 하고, 어떤 언어의 변화 상태를 무슨 상태로 한다? 요걸 통시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 지문 간혹 공부할 때 통실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 가끔 나옵니다. 통실론적 관점이 뭐냐면은 기억하세요. 시간의 경과 플러스 설명 대상의 변화 양상. 자, 지금 안 적으셔도 됩니다. 뒷페이지 나와 있어요. 통시태는 시간의 경과와 형태의 변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 통시태라고 합니다. 자, 공시태라고 하고 언어의 변화 상태를 통시태라고 할 때 공시태는 같은 언어의 같은 시기에 속하는 언어 상태를 말하며 통시태는 같은 언어의 다른 변화 시기에 속하는 다른 언어를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언어의 변화는 원칙적으로는 공시태가 우선할까요? 통시태가 우선할까요? 그렇지. 같은 시대 안에 있는 단어의 다른 모상을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시간이 경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시기에 특정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시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 음운, 형태, 통사, 의미의 언어의 변화는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 공시태에서 다른 공시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뒤에 특정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공시태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뭐라고 한다? 통시태라고 한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집어넣고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1번이 정답으로 확인이 되었고요.